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꽃이 과하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생각해도 좀 과했죠. 뒤로 보냈습니다. 최근에 대선을 앞두고 있고 또 종부세가 고지가 됐죠. 그랬더니 세금 관련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상한 세금이라고 종부세의 정체성 논란부터 시작해서 이걸 전면 폐지하겠다는 의견을 내는 후보도 있고, 오히려 국토보유세라는 새로운 세금을 신설해야 된다는 후보의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종부세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종부세 이미 예전부터 오르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꼭 지켜져야 할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먼저 시장을 신뢰할 수 있도록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이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연결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수많은 정책을 냈지만 시장에서 들어먹질 않은 이유, 이 세 가지 원칙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투명성을 놓쳤죠. 제가 유튜브 시작하면서부터 제기했던 수상한 거래에 대한 문제 계속 지적을 했는데, 실거래 관련된 투명성을 잡지 못했습니다. 실거래 취소 건수가 19만 건에 이른다는 기사가 나왔죠. 작년 2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실거래 취소된 게 20만 건 가까이 나왔습니다. 부동산의 특성상 빈번하게 거래하기 힘든 물건이고 똑같은 게 없죠. 그래서 비슷한 물건이 얼마에 거래됐다고 하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실거래가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계약했다고 신고한 다음에 등기 안 친 거래가 수두룩하죠. 자정 거래를 통해 시장을 띄우는 일을 수년간 반복해 왔는데 이걸 시정하는 조치를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40억 신고가 청담자이가 결국 계약 취소됐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거래가 씨가 마른 상태에서 그래도 똘똘한 한 채 비싼 아파트를 사줄 부자가 많다는 의미로 신고가 경신 기사는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그러한 고가의 거래가 보도된 이후에 감감무소식인 거죠. 청담자이 이것도 기사로 나왔었던 건인데 2달여 만에 취소가 됐습니다. 너무 비싸서 잔금을 못 치렀을 거라고 주변에서도 얘기를 하고, 시스템 맹점을 악용한 자전거래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거 의심조차 안 했는데 제가 계속 얘기해서 그런지 이제 사람들도 의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 오른다의 근거로 쓰여온 신고가들 정말 진짜였을지 이제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을 했어요. 45억 아리파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10월 초에 소식이 알려진 뒤에 1개월이 지나도록 미등록이 됐는데 이거 호가 띄우기 아니냐라는 의심 기사, 예전에 찾아볼 수 없는 논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공표되는 정보들이 오히려 시장을 교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후속 거래가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 교란행위 단속을 했더니 취소 거래가 급감을 했죠. 두 번째, 정책을 실행하는 사람들의 연결성을 이야기를 했는데,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믿고 따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많이 놓치고 갔습니다.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규율을 따르게 하려면 그걸 집행하는 사람들을 믿고 따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자기의 이속만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책을 신뢰하지 않게 됐습니다. 임대차법 발의했던 의원이 임대차법 시행 전에 월세를 올렸다고 해서 내로남불이라고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죠. 이러한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다시 임대료를 내려서 재계약을 했지만 시장의 불신을 가져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언론은 이런 거 놓치지 않아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놓을 수 없는 부분, 바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많은 정책이 나왔는데 이 정책이 정권이 바뀌면 다 하룻밤 사이에 없어질 거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일관성이 없는 태도를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의 심리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현 정부가 이걸 놓쳐왔고 사람들은 학습 효과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떤 후보가 되든 간에 정말 시장의 안정을 바라는 후보라면 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문정부 초기에 할 수 있었는데 못했죠.
청와대가 조세개혁 특위를 설치를 해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정권 초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종합과세를 하고 또 부동산 보유세도 강화를 해서 자산에 따른 조세 부담의 불균형을 좀 해소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거 용두사미로 끝났습니다. 처음에 세율도 인상하고 보유세 손댈까 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었고 부동산 양극화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기대가 많았어요. 근데 기재부에 막혔죠. 청와대가 보유세 강화안을 발표하겠다고 하니까 조율 안 끝났다고 기재부가 제동을 걸었어요. 추진 어렵다고 얘기를 했죠. 다주택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는 걸 이걸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거 추진하기 어렵다고 기재부가 반대를 했죠. 민기적 반기를 들고 이 지경까지 이르게 방치하고 말았어요. 정책을 강하게 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고 사람들이 집으로 걱정하는 나라가 안 되게 하겠다고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엇박자를 내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잃었습니다. 기재부가 그렇게 힘이 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종부세 개편안 맹탕으로 내놨죠. 더 시장이 폭주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때린다 해서 살짝 겁먹었는데 뚜껑 열고 보니까 하나도 안 아픈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투기로 뛰어들었어요. 이후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많은 정책을 내놨지만 시장 콧방귀도 안 꼈죠. 정부가 뭘 하든 간에 그런 거 하나도 안 먹힌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를 비웃듯 과열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빚을 지고 이제 더 이상 거래하기도 힘든 지경에 이뤘을 때 또 엇박자를 냅니다. 여당의 대표가 된 분이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서 LTV 90% 하겠다고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했죠. 정책을 할 때 실수요의 개념을 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모두가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누가 실수요고 누가 투기꾼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걸 집이 없으면 전부 다 실수요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대출해주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집값 오른다고 하고 여지껏 오른 집값에 박탈감을 느꼈던 사람들, 돈이 없어도 집을 사고 싶었던 사람들이 실수요라고 볼 수 없는데 그들마저 뛰어들 수 있게 또 정책의 일관성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결과 인천, 경기 이런 데 집값 띄우는데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죠. 서울 같은 경우 부르는 값이 우리 소득 수준으로 살 수 없는 가격을 부르고 있으니 이런 거 제끼고 GTX 호재라는 광고 속에 쏟아지는 경기 인천의 아파트를 비치고 사람들이 샀습니다. GTX 제가 광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호재 삼고 또 여기엔 대출이 가능하게 풀어주니까 집값 상승의 막차에 타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빚내서 뛰어들어 갔습니다. 원정 매입이 급증을 했고 젊은 세대들이 다 여기에 당했어요. 작년 대비해서 서울 MZ세대 매수 비중이 급증을 했는데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피해를 보겠죠. 이거 부추긴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대출이 늘어날 대로 늘어나서 현 상황에서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규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풀어준다고 하면서 그나마 빚을 지지 않았던 젊은 세대마저 빚구덩이에 빠지게 만든 정말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대출을 규제했을 때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즉각 나타났죠. 15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 아예 대출을 전면 금지하니까 고가 주택의 거래가 완전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가능한 지역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죠. 대출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이제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올라온 부채 상황에서 오히려 대출을 막지는 못할 망정 대출을 권장해서 더 많은 피해자가 양산이 됐습니다. 이 외에도 크고 작은 정책의 일관성을 잃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세금이 또 그 중심에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겠다는 얘기 지금 올해 꺼낸 얘기가 아니죠.
논의가 된 시점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했고, 다주택의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훨씬 더 커질 거니까 꼭 쥐고 있지 말고 팔 수 있을 때 팔라고 정부가 나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부담 느는데 다주택자 매물 내놓을까? 벌써 2년 전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정부는 매물을 내놔야 한다고 했고, 다주택자들은 버틸 여력이 있다고 했죠. 세금 관련 내용이 구체화되면서 실제 부담이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계속 공개가 됐습니다. 마레프 음마 소유 2주택자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2천만 원 안 되지만 올해는 5천만 원 가까이 껑충 뛸 거라고 미리미리 경고를 했고, 온갖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다주택의 경우는 부담이 커질 거니까 제발 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괜히 안 쓰는 집 갖고 있지 말고 내놓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걸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공시가격을 현실화했고 다주택에 대한 세율을 높이면서 실제 세금 부담이 굉장히 커질 걸 경고를 했고, 똘똘한 3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 보유세가 2억 5천만 원에 달할 수도 있다고,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판단하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부담이 커질 거라고 2년 전부터 경고를 했고, 그러니까 제발 좀 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버틸 힘이 있다고 했고, 집값 오르는 거에 비해서 이 세부담 아무것도 아니라고 비웃었어요. 오히려 다주택은 급증을 했죠. 주택시장이 이렇게 달아오르면서 12년도에 163만 명에서 19년도에 228만 명으로 65만 명의 다주택자가 생겨났습니다. 6명 중 1명이 다주택이고 3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수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올해 또 늘었죠. 이렇게 다주택에 대해서 제한을 하겠다고 했고 분명히 부담이 커질 걸 경고를 했는데 오히려 다주택자는 늘어났습니다. 근데 증가 규모는 크게 둔화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판단을 한 거죠. 주택수, 이 세금 부담에 대해서 부자들이 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 세금의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증여를 하든 매매를 하든 정리를 해서 부담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런 판단을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증가 규모는 크게 둔화가 됐어요. 다주택에서 1주택 된 사람이 30만 명에 달하죠. 장기간 상승하는 주택시장 때문에 집이 없다가 무주택에서 유주택이 된 사람도 100만 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부자들은 웬만큼 포트폴리오 정리 끝났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주택자가 지방에서 더 늘어났습니다. 종부세 기준에 맞춰서 오히려 지방에 여러 채 산 사람들이 늘어난 현상이죠. 통계를 보면 정책에 따라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보입니다. 다주택에서 1주택이 된 사람들 똘똘한 한 채만 남기고 증여하거나 매매하거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거죠. 여전히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는 사람들, 집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종부세 기준에 맞춰서 지방에 집을 사거나 아니면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를 마쳤습니다. 이 모든 게 예고된 부담을 전제로 그렇게 행동을 했고 이제 그 부담이 현실로 온 겁니다. 근데 뭐가 억울하죠? 그런데 호도하고 있어요.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에 대상자가 급증을 했다고 종부세 폭탄이라고 지금도 떠들고 있죠.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싸다고 여겨졌던 지역입니다. 근데 저평가됐다고 하면서 노도강 10억 하는 거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한테 부과가 된 겁니다. 집값 오른 거에 비하면 세금 아무것도 아니죠. 서민마저 종부세 부담하게 된다고 계속 떠들고 있지만 실제로 종부세 다주택자 법인에게 부과된 게 93%에서 99%에 해당이 됩니다. 주택시장 안정, 그렇게 많은 정책을 해도 안정되지 않았던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안정을 위한 조치고 이게 부과됐을 뿐입니다. 종부세 폭탄에 건보료 내라고 하면서 은퇴자들 날벼락 맞았다고 계속 까대는 기사가 나오는데 집 얻고 최저임금밖에 못 받는 사람도 내고 있는 건보료를 시세 15억 넘어가는 종부세 대상자는 안 내고 있었던 게 문제인데 이거 은퇴자들한테 날벼락이라고 호들갑 떨고 있습니다. 건보료 가뜩이나 적자인데 수십억 자산을 갖고 있으면서 안 내고 있었던 사람이 문제인데 이거 형평의 문제인데 이거 갖고 떠들 이유가 있나요?
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졌고, 집 없는 사람들은 벼락거지 됐다고 그렇게 조롱을 해놓고 이거 조금 내는 거 내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언론의 얘기처럼 정말 많이 있을까요? 집 갖고 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징징대고 있어요. 집에 대해서 정책을 하는 이유, 집도 하나의 필수제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살 곳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른다고 해서 사재기해 두고 그거 갖고 있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끝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과되는 세금, 그게 그렇게 억울한 일일까요? 끝까지 오른다고 사재기하고 가격 부풀려서 팔고 또 그걸 비싸게 산 사람들은 빚쟁이가 되게 만드는 이러한 곳에 규제를 하는 거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죠. 요소수도 그랬고 마스크도 그렇습니다. 적당히 시장에 존재하면 이거 규제할 필요가 없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공급이 되고 있다면 이거 규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죠. 물리적으로 충분히 많이 공급이 됐지만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집을 사재기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자기가 산 가격의 두세 배가 되지 않으면 팔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하는 거 전혀 틀린 일이 아닙니다. 근데 공산당이라고 좌빨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념의 문제가 아니죠. 근데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표를 얻어보려는 정치인들은 이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말 덕분에 정책의 일관성이 또 훼손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양도세 완화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정부는 반대를 했는데 기재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는데 경제부총리가 얘기를 했죠. 정부로서는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다가 최근에 안정세로 돌아섰는데 양도세 공제금액 조정이 되면서 시장을 또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하면서 시기적으로 좀 신중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반대를 하더라도 국회가 입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선거를 앞두고 뚜렷한 이유 없이 조세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러니 버티면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완화 카드를 꺼내니까 역시 안 팔고 버티니까 풀어준다, 이렇게 시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다주택자, 그들의 선택인데 지금 와서 또 이들을 봐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표를 얻기 위한 태도죠. 일시적으로 중과이회하는 거 이미 해봤습니다. 근데 버틴 사람들입니다. 지금 와서 세율을 더 낮춰준다고 그들이 팔까요? 그렇지만 표만 생각하니 정책의 일관성 따위는 개나 준 거죠. 정책의 신뢰도 추락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1년 안에 집 안 팔면 양도세 폭탄 맞는다고 얘기했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 강화하겠다고 얘기하고 그걸 갖고 정책을 끌어왔는데 지금 막상 닥치니까 또 이거 풀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치인들의 말처럼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언론은 그 틈을 파고들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어요. 그치만 다시 뜨거워지기는 힘든 시장입니다. 왜? 돈이 없어요. 서민들의 마지막 돈줄까지 막혔죠. 신협 새마을 금고 주담대 취급이 중단이 됐습니다. 집을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돈이 있어야 살 수 있고 누가 돈을 빌려줘야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빚내서 사는 거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심각한 가계부채 상황이 됐고 그래서 대출이 여기저기서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금융권까지 이제 막히고 있어요. 내년엔 돈이 어디서 쏟아질까요? 4~5% 총량규제, 올해보다 더 혹독한 총량규제가 들어가고 금리는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런다고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치만 정치인들 정말 시장의 안정을 바란다면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그런 일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